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이 만들어집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8월의 사법뉴스 월간판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사법부 주요 단신 키워드 픽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만약 이때 운전자가 먼저 부탁한 것이 아니라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고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였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음주운전 사고 직후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는 실제 운전자였던 피고인이 동승자의 허위 진술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 방조죄까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허위 진술에 협조했다면 이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며 이에 따라 범인 도피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AI가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지금 사법은 어떤 길목에 서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법부가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대법원 특집 콘텐츠 사법의 시간 역사의 길목에 서다에서 역사학자 신용환, 배우 유선, 법원 기록연구관, 현직 판사가 한자리에 모여 사법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나아가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법의 가치와 역할은 물론 AI가 가져올 가능성과 한계, 새롭게 등장할 법적 쟁점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사법의 시간, 역사의 길목에 서다는 8월 초에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사법 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사흘간 한중 사법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대표단 6명과 법원 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한 사법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AI와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와 해사재판, 그리고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주요 사법 현안을 논의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픽이었습니다. 법원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판클라스. 오늘은 사법보좌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미정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1996년 법원 서기보 공채 23기로 입사를 해서 올해로 법원 경력만 30년째입니다. 사법보좌관으로 임용이 된 지는 이제 4년 차 됐고요. 나름 업무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법보좌관에 대한 업무를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법보좌관은 과거에 법관이 맡았던 업무 영역 중에서 비쟁송적 사건, 즉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서류 심사만으로도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이런 사건들을 독립해서 처리하는 직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공고 결정, 또 재판 비용을 정해주는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라든가 채권을 압류해서 배당을 해주는 채권 배당 절차,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집행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 이혼이나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같은 가사 사건도 다루고 있고요. 앞으로도 업무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앞서서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때 네. 법원 공무원 경력은 30년이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법보좌관은 이제 4년 차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간에 직무 전환이 이루어진 건가요? 전환은 아니고요. 저희 직무의 그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법원 경력이 25년 차쯤 되면 서기관 승진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관리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법보좌관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두고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관리직보다는 사법보좌관으로서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아가고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하면 사법보좌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아, 또 그건 아니에요. 역량평가 등을 통해서 일단 선발이 돼야 되고요. 약 6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아주 치열한 교육을 거치고요.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만 정식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육을 거치길래 이렇게 치열한 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힘드셨나 봐요, 당시. 수업이 보통 9시부터 5시, 6시까지 쭉 이어지면 저희 나이에서는 상당히 치열하고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선입견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일종의 보좌관이라고 한다면 특정인을 옆에서 보좌한다 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예. 이게 일반적인 보좌관과 사법보좌관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용어 자체가 보통 어시스턴스라고, 보조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법보좌관은 직무에 관해서는 법관의 감독을 받지만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관련돼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집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보조자라는 의미보다는 사법 영역에서 국민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사법보좌관 제도에서 이제 모델을 따왔는데요. 독일의 레츠플레거는 정확히 번역하면 사법관 또는 사법 담당관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보좌관 제도가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법보좌관의 지위나 직무에 대한 외부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독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현재 그 명칭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몇 년째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서기관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되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당연히 업무로 시작해서 업무로 끝납니다. 보통 오전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사건들을 최대한 처리하고요. 오후에는 주로 이제 복잡한 경매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 건의 경매 배당표 결제에만 대여섯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어휴, 이렇게 바쁘시면 여름 휴가 이거 못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 없습니다. 절대 계획은 미리 잡지 않고요. 상황이 될 때 하루 정도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요. 하루 정도요? 그만큼 저희 업무가 집행 분야가 주 업무다 보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특히 뭐 압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보니까 사건의 스케일이 일단 다릅니다. 실은 이 워라밸을 또 중요시하는 요즘 입장에서는 이거 사법보좌관 좀 많이들 지원 안 하면 어떡하죠? 그럼에도 좀 사법보좌관만의 또 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어필을 좀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건이 간단하고 정형화되어 있지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존 판례를 분석을 하고 실무 입장도 살펴보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법률서, 실무제요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해당 사안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동료 사법보좌관들과 토론도 이어집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모든 것이 녹아들어간 저만의 결정이 어느 순간 정해집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뿌듯함이 남습니다. 이게 업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쏟아지는 복잡한 사건들 정말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노하우도 있으실 테고 나만의 또 아이템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만의 아이템 얘기하니까 조금 슬퍼지는데요. 왜요?
골무와 연필을 항상 사용을 하거든요. 골무는 빨리빨리 넘기면서 페이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무로 된 골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연필은 이제 보면서 메모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체킹하기 위해서 업무 시작 전에 골무를 끼고 연필을 손에 잡으면 스탠바이 상태가 되면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심지어 네. 지금은 전자소송이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예. 전자기록을 보면서도 그걸 끼고 있어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니, 전자문서를 보시면서도 골무를 네. 끼고 계신다고요? 야, 이게 참 뭔가 최첨단 장비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근데 골무를 끼고 얼마나 좀 편안한 모습으로 좀 변하시는지 네. 현장에서 저희 한번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아, 좋죠. 네네. 골무인데요. 오. 보통은 저희가 이쪽 그 오른쪽 엄지에 끼고요. 오른쪽 엄지. 예, 왼쪽은 주로 이제 검지에 끼고요. 오. 예,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아, 그렇게 편하게 넘기기 위해서. 네네, 빨리 넘기면서 동시에 페이지가 누락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꼼꼼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넘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한 장 한 장. 네. 저도 실은 하기 한번 위해서. 이거 이렇게 짜고 피가 안 통하네. 예. 이거 침 안 발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침 대신입니다. 그죠? 이야, 학창 시절에 책하고 안 친하셨나 봐요. 들켰네. 들켰어. 아, 들켰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네. 근무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실까요? 아, 예. 아무래도 그 좋은 기억보다는 속상했던 순간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한 낙찰자분, 즉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 분이 물건을 잘못 판단하셨다면서 매각을 불허가 해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법정에서 무려 1시간 동안 그분의 사정을 듣고 법원에서 왜 불허가를 할 수 없는지 법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수긍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 법정에서 서류를 던지고 거칠게 항의를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퇴근할 때 정문 앞까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겁이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소신 있게 내린 저의 결정이었기에 끝까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서기관님만의 그럼 이런 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극복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하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그럼요. 30년 경력인데요. 네. 매일 점심 식사 후에는 법원 뒷산이 있거든요. 네. 뒷산 산책하고요. 또 법원 옥상에 제가 가꾸는 텃밭도 있습니다. 호박, 고추, 그리고 가지, 깻잎, 뭐 바질 이런 거 키우면서요. 네. 스트레스를 풉니다. 야, 정말 건강한 방법으로 네.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시네요. 사법보좌관이 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 예, 많습니다. 저희가 한 결정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민원인들을 뵈면 제가 하는 이 업무 또 저희가 추구하는 공정과 객관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보람 또한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보람을 안 느끼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올해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1주년을 맞았다고 해서 제가 촬영 전에 잠깐 지표를 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성과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럼요. 예, 2025년 기준으로 독촉이나 상속 포기 같은 사건 처리가 이전보다 최대 4.9배나 신속해졌고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률도 무려 55%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 사법 서비스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1등 공신이다. 이런 성과가 나타난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법보좌관 제도는 그 법원의 선택과 집중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법관들이 복잡한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법원 경력 25년 이상의 최고 베테랑 법원 공무원들을 비쟁송적 업무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드리니까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건 어쩌면 당연한 성과가 아닐까요? 근데 이제 사법보좌관 제도의 위상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튼튼하게 잘 다져지고 있는데, 네. 와, 국제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EUR이라고 유럽 사법보좌관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이 회원국인데요. 준회원국으로서 아시아 쪽에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연맹 회의에 다녀올 기회를 얻었었는데 사업보좌관의 직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이 사법보좌관으로서 업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업무에 대한 가치일 수도 있는데요. 삶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원의 업무는 또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감정을 이입을 하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게 다 사람의 일이거든요. 저에게는 매일 처리하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민원인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인생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 검토를 할 때 또는 재판에 들어갈 때 이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항상 그 기저에 두고 나면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오늘 서기관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책이야말로 국민을 보좌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열심히 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요, 스토리텔링을 통해 판례를 더욱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판 리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이서윤 판사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법은 때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그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판 리플레이에서는 고의 없이 범죄를 가능하게 한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단의 치밀한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기단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범행을 꾸미는데요. 하지만 금융기관이 그렇게 선뜻 돈을 내어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그 한 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기단 일당 중 한 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대리인이라면서 피고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뭐 별일 있겠나 라는 마음에 직접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맙니다. 이후 범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사기단은 대부업체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대부업체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대출금을 내어주죠. 하지만 이들은 대출금을 받은 이후에 잠적해버렸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시 범행이 드러나 사기단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대부업체는 사기단을 처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빼앗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게 사기단은 이미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부업체는 한 인물을 떠올렸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인 피고였습니다. 대부업체는 피고에게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없었다면 대출도 실행되지 않았을 텐데 피고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라면서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양측의 치열한 다툼 끝에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보기 전 먼저 원심의 판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사기단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데다가 고의 또한 없었기 때문에 사기 범행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왜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걸까요? 당시에 원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실제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본인은 단지 서류만 써준 게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꼼꼼히 확인했고 기재된 번호로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임대인의 의사를 다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계약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부족했던 만큼 피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대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본 데에는 세 가지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제가 된 것은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는 개념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형법과는 다르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방조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기단과 미리 공모하거나 전후 사정을 다 알면서 가담한 것이 아닐지라도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분명히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해서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요? 두 번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엄격한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오직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본 것이죠. 피고가 일반인과는 달리 전문가로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고 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피고의 과실, 즉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문가인 피고로서는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를 본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계약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심사할 때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이 전문가가 거래 과정에 관여하면서 계약의 진정성을 다 확인했을 것이라는 신뢰가 그 계약서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실제 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했다면 그 계약서를 믿은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누군가는 피고 역시 사기단에 속은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공인중개사로서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할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판결은 비록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부주의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돕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의 판 리플레이 어떻게 보셨나요?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쟁 속에서 합리적인 법 기준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사법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판리 해설을 맡은 이서윤 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월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퀴즈와 댓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 더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